지난번에 저 챕터에 처음 나오는 이 사진을 가지고 나중에 설명한다고 하고서 설명을 안 했었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멋있는 성당이군. 끝이 아니고 우리가 지구에서 북쪽을 따질 때 지구의 자전축의 북쪽에 있는 게 북극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항해를 할 때 물론 북극성을 보면 지구의 자전축을 볼 수 있죠. 자전축 돌면서 하늘이 별이 같이 도니까 앞에 반대로 도니까 그래도 회전하지 않는 점. 그 점이 바로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하는 점이죠. 근데 실제 옛날 사람들이 항해를 할 때는 나침반을 가지고 하죠. 나침반을 가지고서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극. 그러니까 사실 지구가 커다란 자석으로 되어 있는데 위쪽에 S극이 있는 셈이에요. S극이 있는데도 우리가 나침반의 북쪽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우리가 북극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지자기 북극이라고 해요. 근데 지자기 북극이랑 실제 자전축으로 되어 있는 그 북극이랑 일치하지 않아요. 자전축은 거의 변하지 않는데 물론 그것도 변하지만 그 변하는 주기가 실제로 지자기 북극이 변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천천히 변해요. 그러니까 지자기 북극은 꽤 빨리 변해요. 그러니까 몇백 년 주기로 몇백 년 정도 차이에서 그 차이를 볼 수 있어요. 대개 그래서 지구에 자기장이 왜 생기냐 하는 거는 지구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잘 모르고 그 안에 있는 지구 내부에 있는 어떤 멘틀의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짐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이제 바뀌는데 어떤 사람들은 1, 2만 년 후에는 북극과 남극이 아주 완전히 뒤집힐 거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지구 자기장의 지자기 북극이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 이거를 알고 싶은데 이걸 알려면 사실 옛날에 자기장이 가리치는 북극, 지자기 북극이 어디였나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옛날에 무슨 기록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고 측정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보면 성당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 빨간색들이 많이 있죠. 빨간색 칠하는 게 있어요. 그림도 있지만 벽화도 있고 벽화 같은 데를 보면 옛날에 빨간색을 만드는 물감은 되게 철의 성분이 있어요. 철의 성분이 있는데 그거를 처음에 물감으로 이렇게 칠하면 액체에서 이렇게 돌다가 철 가루 하나하나가 자석의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 자기 북극에서 나침반처럼 이렇게 그쪽 방향에 하나 방향이 그래서 물론 이 성당에 철화를 받았어요. 그런데부터 빨간색 물감 있는 곳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다가 약간 떼서 약간 묻은 거 빼고 보고서 그 자기쌍극자 모멘트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봐서 지구 자기 북극에 요게 언제 칠해졌냐 하는 건 역사의 기록이 있으니까 우리 그 당시에 지구 자기 북극이 어디 있는가를 이제 볼 때 다음과 같은 그림을 이용하는 방법을 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건 전에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한 거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같은 진동수로 진동하고 위상차가 없고 서로가 수직으로 진행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서로 진동을 하면서 진행하는 파동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파동이 진행하면
당연히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그 에너지를 뭘로 쓰냐면 다음과 같은 포인팅 벡터로 쓴다고 했죠. 물론 E 크로스 B가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이고 요 앞에 있는 거는 요게 차원이 어떻게 되냐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에너지, 전달되는 에너지의 차원으로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 과연 그런가 봅시다. 방향은 맞고 이제 크기만 차원만 맞으면 되는데 그래서 보면 밑에 요 크기만 보고 서로 수직이니까 이제 크기만 보면 두 개를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죠. 근데 우리 전자기파인 경우에 B가 C분의 2라는 조건을 우리가 아니까 B 대신에 C분의 2를 쓰면 C 뮤 제로분의 2제곱. 그래서 여기서 분자분모의 엡실론 제로를 곱하고 나면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뮤 제로 엡실론 제로가 C 제곱분의 1이죠. 혹은 전체로 보면 뮤 제로 엡실론 제로분의 1이 C 제곱이니까 이거 C란 약분이 돼서 C 곱하기 엡실론 제로 2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우리 지난번에 전기장의 밀도를 어떻게 썼더라? 2분의 엡실론 제로 2제곱. 자기장의 에너지 밀도는 2뮤 제로분의 B제곱. 근데 전자기파일 경우에는 B가 C분의 2니까 C분의 2를 집어넣으면 2제곱 2배 뮤 제로 C제곱이죠. C제곱분의 1은 뮤 제로 엡실론 제로니까 뮤 제로가 합쳐져서 2분의 엡실론 제로 2제곱. 전자기파의 경우, 딴 경우는 안 그렇지만 전자기파의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 밀도랑 자기 에너지 밀도가 같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기파에 있는 거는 전체 에너지 밀도는 이거랑 이걸 더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요거죠. 그게 바로 요 양이니까 요게 바로 에너지 밀도에 해당되는 거죠. 거기다 속도를 곱한 양이에요. 그래서 차원을 보면 에너지 밀도라는 게 에너지를 부피로 나눈 양이고 거기 속도를 곱한 양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래서 보면 요거를 속도는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양의 차원을 가지고 있고 요거는 길이의 3승이니까 길이를 하나씩 없애면 길이의 제곱, 면적이죠. 시간. 그래서 이거는 포인팅 벡터 S의 차원은 에너지를 면적, 시간,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너지로 다음과 같이 됐고 그래서 그게 처음에 포인팅 벡터를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전달되는 에너지라고 했지만 우리 요걸 먼저 쓰면 이게 뭐죠? 단위 시간당의 에너지라는 게 차원이 일률이죠. 파워가 있으니까 일률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일률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그 크기를 보면 그래서 우리 요거의 평균값 이게 진동을 하니까 빨리 진동을 하니까 요거의 평균값 그거의 평균값을 S바라고 쓰면 그거를 우리가 세기 인텐시티라고 불러요. 세기라고 해서 세기 I로 쓰는 거는 세기가 영어로 인텐시티라서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아까 본 것처럼 그 두 개를 합한 거 원래는 2분의 엡실론 제로 C제곱이었지만 그러니까 엡실론 제로였지만 엡실론 제로는 제로 2제곱이었지만 엡실론 제로는 어떻게 쓸 수 있더라? 분자분모의 유제로를 곱하면 이게 C제곱분의 1인데 이게
C mu 제로분의 2제곱인가? 그렇지. 여기서 우리 아까 했죠. C mu 제로분의 2제곱. 그래서 다음과 같이 돼서 평균을 내면 평균을 낸 게 세기인데 이거 다 이제 평균을 내는 거죠. 아까 거는 순간적인 거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의존하는 거고, 시간에서 평균을 내면 우리 E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 진동하는 파동이니까 이렇게 쓰면 요거의 평균은 물론 X가 주어진 곳에서 이건 상수라고 생각하면 오메가 T에 대한 적분인 평균인데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사인 제곱 세타에 대한 평균은 2분의 1이라는 거 우리 알죠. 2분의 1이기 때문에 EC 뮤분의 이렇게 주어져서 우리 역시 루트 민 스퀘어 값, 이 RMS 값을 스퀘어 루트 2분의 진폭으로 쓰면 세기는 C 뮤 제로분의 2 RMS 제곱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 아까 본 거는 평면 파동이에요. 평면 파동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X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YZ X 방향으로 움직이면 YZ 평면에서 전부 다 일정한 값을 가지고 움직이는 파동이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저 세 개를 그렇게 봤는데 꼭 그렇게 나올 게 있나? 예를 들면 등대 혹은 이렇게 점광원 점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점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단위 시간당 나오는 에너지 혹은 일률이 PS라고 하면 소스에 의한 PS라고 하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이죠. 반지름이 R인 곳에서는 이 둘러싼 노란 걸로 둘러싼 거의 면적이 4파의 R 제곱이니까 이게 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기는 점광원인 경우에는 R 제곱분의 1에 비례하죠. 이거는 우리 지난 학기에 소리에 대해서 봤을 때도 소리도 다음과 같이 우리 볼 수 있고 물론 이건 점광원이니까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선으로 되어 있는 물론 긴 선에서 빛이 쭉 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일정하게 단위 길이당 PS가 나온다고 하면 이때는 나오는 게 에너지가 이렇게 반지름이 R인 그리고 높이가 L인 원통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나오는 빛은 전부 다 직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나오니까 이쪽으로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고 옆면으로 나오는데 대칭성에 의해서 R이 같으면 다 크기가 같으니까 이때는 2파이 RL 이렇게 면적이죠. 옆으로 나오는 면적이죠. 여기다가 PS 단위 면적당 나오는 게 단위 길이당 나오는 PS라고 하면 이게 I가 되니까 I가 된가? 되나? 이거 잘못 썼는데? 이게 I인가? 아니지. 내가 잘못 썼 PS가 4파의 R제곱 I가 되죠. 잘못 썼지. 자, 여기서도 이거 곱하기 I가 PS 단위 길이 나오니까 L이면 I는 PS 나누기 2파야. 그러니까 선인 경우에는 R분의 1로 줄어들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다음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피커 소리인 경우에는 점에서 아주 작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랑 라인 스피커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스피커랑 보면 소리의 세기가 줄어드는 게 길게 나와 있는 게 훨씬 더 적게 소리가 줄어드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빛이 파동이니까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 전자기 파동이 운동량도 전달해요. 운동량을 어떻게 전달하냐? 예를 들어서 어떤 판이 있는데 판이 까마면 모두 흡수한다는 거죠. 빛을 모두 흡수할 때 그 흡수하는 에너지를 C로 나누면 나눔 양이 운동량의 변화를 준다 이거예요. 물론 반사하는 경우는 이렇게
들어왔다 튕겨 나오니까 운동량의 변화가 모두 흡수하는 거의 2배죠. 그래서 그때는 여기 2배, 모두 반사할 때는. 그래서 힘은, 그때 평균적인 힘은 델타 P를 델타 T로 나눈 양이니까, 이게 평균 운동량의 변화죠. 운동량의 변화니까 여기서 보면은 요거를 델타 T로 나눈 양, 요걸 델타 T로 나눈 양을 보면 델타 T로 나눠야 되는데 델타 U, 에너지라는 게 요게 세기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에너지니까 거기다가 판의 면적이 A, 걸린 시간이 델타 T라고 하면 저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모두 흡수하는 경우에는 델타 P 대신에 요거 여기다가 IA 델타 T를 집어넣으면 I C분의 R. 요거를 면적으로 나누면 F를 A로 나누는 게 C분의 I죠.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힘,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죠. 특히 이제 빛의 경우에는 레디에이션 프레셔, 복사 압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C분의 I 모두 반사할 때는 2배.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옛날에, 지금도 우리나라 장난감 가게에서 안 파는데 이렇게 유리공 안에 철사가 있고 여기다가 바람개비 모양으로 이렇게 놨고 이렇게 판을, 금속 판을 붙여놨어요. 물론 요거에 평행하게. 근데 전부 다 앞쪽은 하얀 거, 뒤쪽은 까만 거. 앞쪽은 하얀 거, 뒤쪽은 까만 걸로 다음과 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장난감을 손으로 이렇게 꼭 쌓아주면 돌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가만히 있어봐. 손에서 나오는, 손으로 주면 따뜻해지는데 따뜻해지는 게 적외선이, 손에서 적외선이 나오기 때문이죠. 전자기파가 막 나와. 물론 제멋대로 나오죠. 이 안에는 제멋대로 나오는데 한쪽이 앞이 하얗고 뒤가 까마면 앞이 하얀 쪽에서는 모두 반사하는 경우니까 C분의, 평균적으로 C분의 2R. 물론 다 이쪽으로 가진 않지만 평균적으로 그렇죠. 반대쪽에 까만 쪽에서는 C분의 R. 이쪽으로 가는 압력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야 되겠다 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근데 손을 대면 돌긴 도는데 반대 방향으로 돌더라 이거예요. 이상하지? 그럼 복사압이 아닌가비요? 아니죠. 복사압은 너무 작아요. 복사압이 있다고 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햇빛에 이렇게 추워서 햇빛에 쪼고 있으면 햇빛에서 나오는 복사압 때문에 내가 막 벽에 밀려서 이러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복사압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결국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헨리 해성 혹은 커밋, 해성을 보면 해성 사진이 있죠. 해성 사진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그게 되게 이제 뭐 드라이 아이스나 뭐 돌이 이런 건데 뒤에 이렇게 꼬리가 있잖아요. 뒤에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가 향하는 방향이 어딘가? 우리 처음에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뭐 쥐불놀이 요새 그런 거 하다가는 잘못하면 불 내기 쉽지만 하여튼 불 깡통에다가 나무를 내다가 불을 활을 붙인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불꽃의 불길의 방향이 어떻게 되죠? 진행하면 바람이 반대로 이렇게 부니까 진행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성에서도 그러면 진행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생기나? 근데 불 같은 경우에는 그 깡통이 돌아가는데 그 안에 공기 안을 지나가죠. 근데 해성은 지나갈 공기가 없어. 대부분의 우주나 태양계에서는 뭐 아무것도 속이 텅텅 비었죠. 비었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나? 그게 해성이니까 커다란 타원을 그리는데 이렇게 오면 거기 있는 게 복사압을 받아서 해성이 여기 있으면 꼬리가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요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꼬리, 혜성의 꼬리는 태양에서 나온 복사압의 결과예요. 아주 거시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다시 일로 돌아가서. 그럼 이거는 그러면 이쪽이 하얗고 반대쪽이 까면은 복사압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들고 거꾸로 도는 거는 복사압으로는 설명할 수 없죠. 그건 잘 봐야 돼요. 따뜻하게 하면 하얀 거는 적외선을 반사하죠. 까만 거는 적외선을 흡수하죠. 적외선 흡수하면 온도가 올라가요. 그죠? 온도가 올라가면 앞에 있는 표면보다 까만 데 있는 표면 그 근처에 있는 공기 분자의 온도가 더 올라가.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뭐죠? 평균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쪽에서 더 많이 때리는 거예요. 더 큰 속도로. 그래서 이렇게 돌아요. 이건 좀 약간 다르죠. 이거 복사압에 대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처음에 딱 보고서 이건 복사압 색깔이 다르니까 복사압 때문이구나. 하지만 반드시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전자기파의 여러 가지 성질을 봅시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뭐냐면 전자기파가 X방향으로 진행하면 예를 들면 전기장이 XY 평면에서 진동을 하면 그거의 수직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진동을 해서 간다고 그랬죠. 그럴 때 우리 전자기파의 전기장과 자기장 중에 측정하기 쉬운 게 뭐냐면 전기장이에요. 어떻게 측정하냐? 전화를 갖다 놓으면 전화가 진동하잖아. 전기적인 힘을 받아서. 자기적인 힘은 이 전화가 움직여야 되니까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우리 보통 전기장을 가지고 봐요. 그래서 이 전기장의 방향, 이 전기장의 방향을 편광, 폴러리제이션이라고 불러요. 편광, 폴러리제이션. 그래서 우리 보면 물론 편광은 그럼 방향이 몇 개나 가능한 게 있냐? 물론 X방향의 수직인 평면 위에서 어느 방향도 가능하죠. 어느 방향도 가능하지만 이건 2차원 평면이니까 2차원 평면은 두 개의 서로 평행하지 않은 벡터만 있으면 그거에 적당한 개수를 곱해서 더해주면, 다시 말하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주면, 선형결합을 하면 그 위에 있는 임의의 벡터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능한 편광 평면이 YZ 평면이고 독립적인 거는 두 개예요. 예를 들면 이쪽 방향 단위 벡터, 이쪽 방향 단위 벡터로 생각하면 되죠. 그럼 지금까지 여기서 본 건 이거는 뭐냐면 Y 방향으로 편광된, Y 방향이 진동을 하니까 플러스 Y도 되고 마이너스 Y도 되죠. Y 방향으로 편광된 전자기파를 보는 거죠. 이렇게 전기장의 방향이 진행할 동안 일정하게 한 평면 위에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선형 편광돼 있다고 해요. 영어로는 리니어 폴러리제이션이라고 하죠. 물론 이쪽으로 선형된 편광된 빛이랑 이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선형 편광된 빛을 더하면은 그 중간으로 되죠. 두 개 벡터는 더하면 되니까. 근데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위상자를 배웠으니까 이쪽으로 진동하는 거랑 이쪽으로 진동하는 게 적당히 위상차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돌면서 편광이 이렇게 돌면서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돌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돌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원형 편광이 돼 있다고 얘기해요. 왼쪽으로 원형 편광, 오른쪽으로 원형, 여기서 두 개죠. 왜냐하면 두 개를 선형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원형 편광은 뭐 복잡하니까 우리 그냥 선형 편광 된 거를 봅시다.
선형평광등 빛은 전기장이 항상 이 방향이죠. 근데 햇빛이 어떻게 오나? 햇빛이 어떻게 오냐면 안에 태양 내부에서 핵 융합 반응을 해서 그게 에너지가 바깥으로 쭉 전달이 되면서 바깥에 있는 그 수소 원자들이 열적 평행에 있으면서 흑체 복사를 해요. 흑체 복사를 하는데 그때 그러면 나오는 빛이 이렇게 우리가 빛을 받으면 어느 한 점 열적 평행으로 있으니까 나오는 빛들이 서로가 결맞은 빛이 아니에요. 위상 차이가 일정하지 않아요. 여기서 나오는 빛이랑 여기서 나오는 빛이 항상 위상 차이는 아주 랜덤하게 위상 차이도 그렇고 나오는 편광도 지멋대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편광 방향이 랜덤하게 돼 있는 파동이 들어오는 거. 우리 그런 거를 편광이 되지 않은 파동. 영어로는 파동이 편광이 안 돼서 파동 폴러라이즈드 이건 안 폴러라이즈드. 햇빛은 이래요. 자, 그러면 수십 년 전에 편광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편광판이 뭐냐? 그 어디더라? 미국의 로체스터라는 곳이 3M 뭐 이런 필름 만들고 이런 거로 유명한 뭐 사진기 뭐 폴라로이드 이런 거 폴라로이드 만들고 뭐 이런 그 회사 로체스터에 많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걸 만들었냐면 판에다가 투명한 플라스틱 판에다가 보면 유기분자들이 되게 분자량이 크죠. 유기분자량이 큰데 유기분자 중에서 특히 긴 사슬 모양의 분자들이 있어요. 뭐지? 단백질도 그렇죠. 되게 긴 사슬 모양, 굉장히 길어요. 거의 거시적인 길이도 돼요, 분자들이. 그렇지만 이게 되게 그런 유기 분자들이 보면 이렇게 막 꼬여 있죠. 막 꼬여 있으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이거를 용액에다 집어넣어. 용액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쭉 풀어져요. 풀어져서 쭉 펼친 다음에 판에다가 딱 붙여. 판에다가 딱 붙이면 이렇게 분자가 이렇게 있어요. 분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전자기파를 통과시키면 저거랑은 그림이 다르니까 뭐냐면 분자들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진동하는 다시 말해 편광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 빛을 여기다 통과시키면 그러면 이 안에 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자들이 있는데 전자기파의 편광 전기장이 이렇게 진동을 하면 여기 있는 게 전자들이 이렇게 진동을 하죠. 근데 이게 그러면 이 분자 줄이 진동을 해야 되는데 줄을 여러분들 기타 줄도 있지만 기타 줄이 옆으로 진동하기 쉽지만 이쪽 방향으로는 거의 진동을 안 하죠. 이쪽 방향으로 진동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동을 시키면서 전자기파를 흡수해서 진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흡수가 안 돼. 왜냐면 진동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진동하는 거는 그냥 나가버려요. 반대로 이렇게 진동하는 파동은 편광이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기타 줄처럼 이쪽 방향으로 진동하기 쉽죠. 나가지 않지. 이렇게 되면 그냥 막혀버리지. 그냥 이렇게 막혀버리고. 이렇게 진동을 하면 이게 진동을 해서 전자기파를 흡수한 다음에 전자가 진동을 하니까 전하를 띤 입자가 진동을 하니까 뒤로 전자기파를 내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는 통과를 못 시켜요. 이쪽 방향으로는 통과를 잘 시켜요. 사실 이쪽 방향으로 통과를 잘 시키니까 여기 편광판, 기본적인 구조는 그런데 여기 이 편광판에 이렇게 쓴 거는 분자의 배열을 나타낸 게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편광된 빛을 통과시킨다.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편광이 되지 않은 빛을 편광된 판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요 방향으로만 편광된 빛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게 빛의 세기가 I0라고 하면 나온 거는 기본적으로 막 편광이 돼 있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X방향으로 막 편광, 제멋대로 된 거, Y방향으로 막 편광된 거 두 개를 섞으면 막 랜덤하게 편광되지 않은 빛이 나오죠. 그러니까 편광되지 않은 파동은 요걸 기준으로 보면 요쪽으로 편광된 빛이 통계적으로 반, 요쪽으로 된 게 편광된 게 평균적으로 반. 그래서 편광된 빛을 지나면, 편광판을 지나면 편광 방향은 처음에 무슨 짓이 어떤 거라도 편광판을 지나는 요 편광 방향이 이렇게 되고 unpolarized, 편광이 되지 않은 빛이 편광이 된 빛으로 나올 때 빛의 세기는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편광되지 않은 빛을 다음과 같이 들어왔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편광판을 대요. 두 번째 편광판을 대는데 첫 번째 편광판과 똑같이 있으면, 똑같은 방향으로 있으면 그대로 다 통과하죠. 이게 수직으로 돼 있으면 절대로 통과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보더라. 되게 이런 편광판을 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돌리기 시작하면 어디서 전혀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타만큼 기울이면 어떻게 되나? 세타만큼 기울이면 요 좌표축에서 봤을 때, 요 좌표축에서 그 좌표축이에요. 전기장이 일단 요걸 지났으니까 편광이 돼 있으니까 이쪽 방향 세타 이렇게 평행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아이디어로 그러면 이거를 C와 Y 성분, 이쪽이 X 방향이니까 C와 Y 성분으로 나누면 요 성분은 들어오는데 요 성분은 못 들어오는 거죠. 요 성분만 보면 돼요. 요 성분은 전체 들어오는 거에 코사인 스퀘어 데타죠. 코사인 데타죠. 근데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이 제곱에 비례하니까 들어오는 세기는 처음에 들어왔던 거에 여기들 세기에 코사인 스퀘어 데타만큼 곱한 거죠. 그러니까 데타가 2분의 파이면 전혀 못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 여기가 I0면 여기 나오는 빛의 편광과 세기는 I0, 편광이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올 때 반만 통과한다 그랬죠. 2분의 I0. 그 다음에 여기 지난 다음에는 편광 방향은 이 방향이 될 테고 나오는 빛의 세기는 2분의 I0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우리 다음 거. 편광되지 않은 빛은 들어올 때 반, 편광된 빛이 다른 편광판을 들어올 때는 각도에 따라서 코사인 스퀘어 세타만큼 줄어들죠. 우리 이건 잘 생각해 보면 쉽게 우리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이런 빛에 대한 성질을 보면 이게 돈 벌기 좋아요. 돈 벌기 좋은데 첫 번째 편광 선글라스? 편광 선글라스라는 게 있죠. 편광 선글라스라는 게 이 편광판으로 만든 선글라스예요. 그럼 적어도 들어오는 햇빛이 되게 편광되지 않은 빛이 들어오니까 편광 선글라스를 끼면 빛의 세기가 반으로 줄어들죠. 근데 그거보다 더 여러 가지 다른 좀 이따 배울 브루스터 법칙을 이용하면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그거는 좀 이따가 브루스터 법칙을 본 다음에 우리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뭐냐면 드디어 이제 빛이 파동인 걸 아니까 빛이 파동인 걸 알면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파동 현상을 빛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 광학이라고 해요. 옵틱스라고 하죠.
광학을 보는데 광학을 보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두 가지 영역은 하나는 빛이니까 파장, 길이의 차원은 빛이 있으면 빛에 해당되는 파장이 있죠. 가시광선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400나노미터에서 보라색이 한 700나노미터 그 사이 파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물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햇볕에 이렇게 서 있으면 그림자가 뒤에 생기죠. 그래서 뭐냐면 빛이 부딪히거나 하여튼 빛이 통과하거나 하는 그 다른 그 물체, 파동과 상호작용하는 물체의 크기가 있죠. 그래서 그 물체의 크기를 D라고 하고 빛의 파장을 람다라고 할 때 우리가 관심 있는 물체의 크기가 파장보다 매우 크면 빛은 똑바로 진행해요. 빛은 똑바로 진행해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생기죠. 여러분들이 불을 받으면 뒤에 그림자가 생기죠. 그러니까 빛이 가다가 이렇게 휘지 않고 가다가 막히면 안 가고 또 혹은 반사되거나 그러니까 그림자가 아주 면이 날카로운 그림자가 생기죠. 그런가? 그러면 우리 상공에 비행기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우리 밑에 비행기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도 비행기 그림자 한 번도 못 봤죠? 살면서. 왜 그럴까? 왜냐면 빛이 직진하면 비행기가 이렇게 있어. 땅이야. 빛이 직진하면 당연히 그림자가 생기죠. 자. 근데 불행하게도 태양은 이렇게 전체 평면파로 빛이 평면파로 내려오지 않아. 태양에서 오죠. 그러면 지면이 여기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온 빛은 이렇게 오고 여기에서 온 빛은 이렇게 와서 여기 그림자가 생기죠. 자, 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안 생기죠. 자, 그래서 우리 뭐냐면 요 적당한 기하학적인 걸 보면 어느 높이에서 어느 정도 길이가 되면 지면에 그림자가 안 생길까? 태양의 겉보기 이렇게 봤을 때 이 각도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각도를 알 수 있고 그걸로 L과 H 사이의 관계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지면에서 비행기 그림자가 안 보이는 거는 빛이 직진하는데 빛의 소스가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크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면에서는 물론 비행기가 낮게 날면 비행기 그림자가 생기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은 비행기가 낮게 나는 곳에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가는 거. 그 다음에 거울, 이렇게 공기 중에서 진공에서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거울 같은 거에서 이렇게 반사하는 거. 들어온 건 그대로 좀 이따 배우겠죠. 반사의 법칙으로 들어온 입사 각도랑 반사 각도. 혹은 유리를 지나갈 때는 들어가는 거랑 나가는 방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 이런 걸 볼 때는 보면 빛이 다 빛이 직선으로 나간다고 직선으로 나가죠. 직선으로 나가는 걸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생기는 빛에 대한 공부를 기하광학이라고 불러요. 기하광학, 지오메트릭 옵틱스라고. 왜 기하광학이냐? 그 반사 법칙이나 이런 걸 보면 반사 이거 그리면은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알 수 있죠. 굴절이나 혹은 좀 더 복잡하게 렌즈 같은 게 있으면 이 들어가는 게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가 소위 광선 추적법이라 그래서 전부 다 기하학적인 방법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기하광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혹시 물리 2를 배웠다면 기하광학으로 여러 가지 골치가 아프죠. 뭐 실상이 어떻고 허상이 어떻고 뭐 허상이면 거꾸로 서 있는 뭐 그런 거 하는데 우리 대학교에서는 여기는 더 이상 문제 푸는 방법 혹은 물리를 배우는 데는 별로 재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안 가르쳐. 우리는 안 가르쳐. 그럼 어떤 경우가 재밌냐? 그 반대의 경우예요. 다시 말하면 지나가는 물체가 빛의 파장과 비슷하거나 작을 경우는 빛이 이렇게 오면은 그 모서리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빛이 꺾여요. 빛이 꺾이는 현상이 보인다 이거예요. 우리 이런 거를 보는 거를 기하광학이 아니라 그때는 파동의 현상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요. 파동의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그거를 파동광학, 웨이브 옵틱스라고 해요. 그래서 웨이브 옵틱스를 보는데 우리가 기하광학은 안 하지만 기하광학 중에서 특히 뭐 렌즈, 뭐 오목거울, 볼록거울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반사랑 굴절은 하고 넘어갑시다. 그거 아주 쉬우니까. 뭐 안 나와? 많이 나와. 그래서 반사와 굴절은 우리 여기서 나오는 관습을 봐야 되는데 반사는 항상 매질이 있으면 매질의 경계면에서 일어나는데 파동은 항상 한쪽 매질에서 다른 쪽 매질로 지나가면 밧줄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매질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 밧줄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굵은 줄, 가는 줄을 이렇게 붙여놨어. 붙여놓고 한쪽에서 파동을 이렇게 보내면 그 파동이 어떻게 되든 그거는 이제 1차원으로 봤지만 이건 2차원인 경우에 파동이 공기에서 이렇게 유리에 들어가 이렇게 매질이 다른 경계면에 도달하면 파동은 반드시 일부는 그대로 들어가고 일부는 반사돼요. 그게 파동의 성질이에요. 파동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여기 이렇게 친 거는 한 파장 단위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평면 파동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쭉 들어오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평면이라고 생각하고 평면에 수직인 수직선을 그어요. 노멀이라는 게 수직선이에요. 이게 물리적인 용어나 수학적인 용어에는 수직선이고 우리가 노멀이라 그러면 보통이라는 뜻도 있는데 똑바로 노멀에 똑바로 쓴다고 해서 대개 중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노멀 유니버시티라고 이름 붙인 데가 있어요. 노멀 유니버시티? 그러면 어브 노멀 유니버시티도 있나? 그게 아니라 그런 노멀 유니버시티 사범대학을 얘기해요. 노멀 유니버시티. 어쨌든 여기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들어오는 입사 광선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선과 이루는 각도 세타1을 입사각도라고 불러요. 인시던트 앵글, 입사각도. 반사돼서 나갈 때 요거는 반사각도. 그 다음에 이렇게 안으로 꺾여 들어오는 걸 굴절됐다고 하는데 refract. 그러니까 반사가 reflection, 굴절이 refraction. 요 두 글자만 다르죠. 어쨌든 그것도 역시 굴절 같은 수직선에 대해서 요거 굴절 각도라고 불러요. 우리가 다음과 같은 관습을 써서 부르면 반사 법칙은 입사각도 세타1이랑 세타1 프라임이 같은 게 반사 법칙이에요. 굴절 법칙은 슈넬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슈넬의 법칙은 세타1, 세타2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안 봤던 굴절률이라는 물리량이 새로 들어와요. 굴절률은 어떻게 정의하냐?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를 매질 안에서의 빛의 속도로 나누는 거예요. 매질 안에서는 왜 빛의 속도가 달라지나요? 왜냐하면 매질이라는 게 결국 미시적으로 보면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상태인데 원자로 이루어졌지만 그 안에 실제로 원자 핵이 구성하는 부피는 굉장히 작으니까 그 안도 거의 진공인데 왜
빛의 속도가 달라지나요? 왜 달라지냐면 빛이 고전적으로 설명하면 빛이 전자기파죠. 그 전기장이 진동을 해. 그러면 매질 안에 분자들의 원자핵은 무거우니까 전자들이 진동을 하죠. 지난번에 본 것처럼 전하를 띤 입자가 가속을 하면 전자기파를 낸다 그랬죠. 그래서 뭐냐면 전자기파가 들어와서 전자에 흡수된다, 에너지가 흡수돼서 그 전자가 다시 에너지를 받고 또 전자기파를 내고 그 나온 전자기파가 또 다른 옆에 있는 전자를 진동시켜서 거기에 에너지가 흡수되고 또 다시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진공을 쑥 지나가는 것보다 매질안을 지나가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전자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도가 달라요. 보통 가시광선에서는 그래서 굴절율이 빛의 속도가 좀 작아요. 진공에서보다. 그래서 굴절율은 이렇게 나누면 이게 좀 작으니까 굴절율이 대략 1보다 크죠. 근데 금속이나 혹은 어떤 특별한 진동수에서 굴절율이 상수는 아니에요. 굴절율은 진동수에 대한 함수예요. 근데 특정한 진동수에서는 빠를 수도 있어요. 이게 굴절율이 1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우리 그런 특별한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굴절율 이렇게 진공은 굴절율이 1이에요. 공기도 거의 그래요. 그래서 굴절의 법칙은 혹은 처음에 발견한 스넬이지만 독일 사람이라 슈넬이라고 발음을 하죠. 슈넬의 법칙. 여기에 굴절율이 N1, 여기에 굴절율이 N2. 입자각이 θ1, θ2면 N1 sin θ1은 N2 sin θ2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일반적으로 유리의 굴절율이 공기의 굴절율보다 크니까 N2가 N1보다 크면 sin θ1이 sin θ2보다 커야죠. sin θ1이 이게 sin θ가 0부터 90도인데 θ1은 sin θ는 소위 말하는 단조 증가함수니까 sin θ1이 sin θ2보다 크면 θ1이 θ2보다 크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꺾여서 들어오죠. 혹은 반대로 그럼 여기서 들어오면 일단 이게 입사각도죠. θ2가. 이거보다는 굴절각이 더 크죠. 굴절율이 작은 데서 큰 데로 들어올 때는 굴절각도가 더 작지만 굴절율이 큰 데서 작은 데로 갈 때는 굴절각도가 더 커진 입사각도보다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굴절율이 Y축이 굴절율이고 이게 파장, 특히 가시광선인 경우에 보면 파장에 따라서 굴절율이 이렇게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파장이 길면 길수록 이게 이쪽이 빨간 내가 아까 조금 얘기를 잘못했네. 파장이 길면 길수록 빨간 쪽에 가깝고 600나노미터 아까 내가 400나노미터가 빨간 말을 잘못 600나노미터 근처가 빨간색이고 400나노미터 근처가 보라색이에요. 말을 잘못했어 아까. 이게 다음과 같이 굴절율이 파장에 따라서 혹은 진동수에 따라서 변해요. 그래서 처음에 햇빛 가지고 하면 파장이 긴 게 굴절율이 더 작죠. 그러니까 파장이 빨간 빛이 파란 빛이 더 굴절율이 크니까 파란 빛이 더 꺾여요. 다음과 같이.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그럼 유리에서 공기로 나갈 때는 굴절율이 더 크면 이게 더 커지죠. 역시 여기 들어올 때는 이게 더 작아지고 나갈 때는 이게 더 커지죠. 그래서 뉴턴이 많이 가지고 놀았던 유리 삼각기둥 프리즘에다가 집어넣으면 여기서는 파란 빛이 어떻게 되는 거야? 덜 꺾이고 이 수직선에서 덜 꺾이고 여기서는 더 많이 꺾이죠. 빨간 빛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항상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빛이 갈라지는 현상, 우리 이걸 분산 현상이라고 해요. 디스퍼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산 현상 때문에 들어온 햇빛이 프리즘을 통해서 무지개 빛으로 갈라지죠. 이건 굴절율이 파장에 따른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같이 된다. 그럼 이런 색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런 색깔 어디서 많이 봤나? 무지개에서 봤죠. 그죠? 요새 무지개 보기는 어렵지만 무지개는 무지개는 빗방울이 이렇게 있으면 빗방울이래. 비가 왔다 갰을 때 해가 내 뒤에 있을 때 이렇게 앞에 나타나죠. 그런가? 해 주위에도 이렇게 생기는데, 그건 해물이라고 하고 어쨌든. 그래서 보면 내가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빛이 들어와서 동그랗게 나지만 좀 복잡하게 나지만 빨간 빛은 처음엔 꺾이고 파란 빛은 이렇게 들어오면은 빨간 빛이 미치고 파란 빛이 위네. 그럼 이렇게 보면은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니라 거꾸로 돼야 되지 않나? 라고 하지만 이 나오는 빛이랑 이 나오는 빛은 갈수록 퍼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들어오죠.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지 않죠.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려면 여기서 나온 빨간 빛과 옆에 있는 거에 파란 빛이 같이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파란 거는 다음과 같은 각도로 이렇게 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 각도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요거랑 들어온 거에 대해서 나오는 각도. 요게 파란 건 40도, 빨간 건 42도라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그래서 아까는 공기 중에서 이렇게 왔지만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똑바로 올라가면 입사각이 0도니까 여기가 어디를 N1이라고 할까? 뭐 내가 붙이기 나름인데 여기를 N1이라고 할까? 이제 항상 입사되는 쪽의 굴절률을 N1이라고 합시다. N1, N2.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N1 sin θ 1은 굴절의 법칙이 N2 sin θ 2인데 똑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θ 1이 0인 경우니까 θ 2도 0이 되죠. 이렇게 똑바로 쭉 나가요. 물론 지금 이때는 N1이 N2보다 크죠. 조금 옆으로 벌어지면 들어온 각도보다 N1이 크니까 나간 각도가 조금 더 크게 나가죠. 갈수록 점점 더 커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 표면을 따라서 가고 그거보다 더 커지면은 더 커진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요게 세타가 요 각도가 세타2가 90도가 되면 세타2가 90도가 되면 좋은데 세타2가 그 다음부터 점점 커지면 이게 점점 커져서 이게 만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N1이 N2보다 크고 점점 사인 세타 1이 점점 커지면 사인 세타 2가 90도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걸 만족할 수 없어요. 식이 만족하는 세타 2가 없어요. 이쪽으로 가는 세타 2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가는 건 없고 전부 다 반사돼서 돌아온다는 거죠. 이런 걸 내부 전반사라고 불러요. 내부 토탈 내부 인터널 리플렉션이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알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그 전반사가 일어나는 그 경계가 바로 여기죠. 세타 2가 90도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때 각도, 요때 요 각도를 임계 입자 각도를 세타 C라고 하면 N1 sin 세타 C는 N2 sin 90도. 이젠 세타 C보다 크면 이걸 만족하는 각도가 없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게 전부 다 전반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각도는 sin 세타 C는 N1분의 N2가 되니까 세타 C는 인버스. 요게 1보다 작기 때문에 가능하죠. 1보다 크면 이런 일 안 일어나죠. 다시 말하면 굴절율이 큰 데서 작은 데로 갈 때 다음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연못 속에 물고기가 이렇게 있으면 물고기가 있으면 뭐 세상을 다 봐. 하늘을 봐. 하늘을 보면 어떻게 되죠? 하늘이 여기까지는 햇빛이 들어와. 바깥 세상이 보여. 근데 여기 있는 쪽은 무한대에 있는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혹은 여기 빛을 보내지만 들어오는 걸 보려면 거꾸로 하면 되니까. 여기로 들어오는 빛은 무한대인 곳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 게 쫙 펼쳐져 있는데 물고기가 볼 때는 이쪽은 조금만 변해도 먼 거리에서 조금 이쪽이 아주 압축돼 있고 이쪽으로 오면서 점점 이제 우리가 사람 눈으로 보통 공기 중에서 보는 거랑 비슷하게 보이죠. 그래서 세타 C 요 동그란데 여기가 햇볕이 들어오고 밝아. 나머지는 바닥이 반사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험한 걸 권하는 건 좋지 않아요. 혹시 그럴 기회가 있으면 스쿠버 다이빙 같은 거 하면 밑으로 쭉 들어가서 한번 하늘을 보면 아주 재밌게 보일 거예요. 다음과 같이 된다. 그래서 생선 잡아가지고 바깥에다 툭 던지면 파닥파닥 뛰죠. 세상이 자기가 보던 거랑 달라 보여서 놀라서 그래. 그런가? 아니면 숨을 못 쉬어서 그런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건 내가 말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거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여기요 빛을 여러 각도로 쏘이는데 위로 간 빛, 전반사가 일어난 빛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이 뭐 이상한 줄을 들고 있죠. 근데 이에서 막 빛이 요걸 따라서 가네. 옵티컬 파이버, 광섬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광섬유가 있으면 요 광섬유라는 게 뭐냐면 빛을 요 안으로 지나면 사실은 요거의 굴절률이랑 유리의 굴절률이랑 공기의 굴절률이 다르니까 크니까 요때마다 전반사가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서 어느 쪽으로 빛이 들어와서 어느 쪽으로 반사가 되더라도 항상 전반사가 일어나요. 다음과 같이 고안을 한 거예요. 물론 실제로 그걸 만들려면 실제로 이렇게 광섬유 케이블이 있으면 가운데가 굴절률이 좀 높고 갈수록 굴절률이 좀 낮게 만들어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데. 그래서 이렇게 광섬유 요 안으로 빛을 보내서 송수신을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 이렇게 색이 보인다는 거는 좀 튀어나온다는 거죠. 튀어나오니까 보이지 안 튀어나오면 이렇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사실 이렇게 완벽한 전반사가 일어나지는 않는 다음과 같은 옵티컬 케이블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기본적인 건 다 했어. 직각삼각형. 단면이 직각삼각형인 유리 프리즘이 있어요.
이게 45도야. 45도든. 여기서 한 면의 수직으로, 요 면의 수직으로 빛을 보냈는데, 여기서 전반사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반사가 되고,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은?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서 그러면은 요게 경계면이니까 경계면에 수선을 그리면 요게 입사각도인데 입사각도고 요게 적어도 90도보다 크면 90도가 되면 전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경계되는 크리티컬 임계각도가 어떻게 되냐면 n 여기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들어오는 이건 수직으로 들어오니까 똑같이 또 n1 이걸 n1이라고 n이라고 하면 n sin theta 1은 공기는 1 sin theta 2인데 이게 되면 90도가 되죠. 그래서 이게 1이야. 그럼 세타 c가 n분의 1이죠.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요 들어오는 들어오는 세타가 세타 c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들어오는 게 지금 세타 1이 45도니까 세타 1이 지금 45도니까 이걸 다시 쓰면 사인 여기 양변에 사인을 붙여도 똑같이 성립하니까 사인 45도가 사인 테타 c n분의 1보다 커야 되죠. 이게 스퀘어 루트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n은 스퀘어 루트 2보다 커야 되죠. n이 스퀘어 루트 2보다 커야 저런 방향으로 들어오면 물론 나가는 게 저렇게 수직으로 나가진 않지만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이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정말 별짓을 다 했는데 이렇게 반사와 굴절이 일어날 때 편광을 보면 편광이라는 게 전기장이 진행하는 방향이라고 그랬죠. 전기장이 진행하는 방향에 수직한 평면 위에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의 수직한 단위 벡터를 고르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렇게 들어올 때 물론 빛이 제멋대로 평광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하면은 이거의 수직인 평면에서 제멋대로 평광이 있다 이거예요. 제멋대로 있는 평광을 두 개의 2차원 단위 벡터로 볼 때 하나는 뭐냐면 요 면의 수직인 방향. 여기 화살표로 표현한 요 방향으로 진동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 면의 수직인 방향. 요 동그라미 표현. 그 두 개로 쓸 수 있죠. 평균적으로 평광이 되지 않은 빛이면. 그래서 들어와요. 들어와서 반사, 굴절. 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처음에 제멋대로 편광이 돼 있어도 편광이 되지 않아도 나오는 빛은 편광이 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편광이 나뉘어 가는데 적당한 각도가 되면 반사되는 파동의 편광은 순전히 이 입사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만 진동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입사각과 굴절각이 합해서 90도가 될 때예요. 그때 물론 여기는 섞여 있어요. 여기는 두 개가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두 개가 섞여 있지만 적어도 반사되는 파동은 입사면의 수직인 방향으로의 편광만 있어요. 그걸 브루스터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들어오는 입사각을 브루스터 앵글 세타 B, 이때 나가는 건 세타 R이지만 우리 굴절 법칙을 이렇게 쓰면 세타 R이 90도 마이너스 세타 B니까 이게 탄젠트 코사인이죠. 코사인 세타 B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양변을 코사인 테타 B로 나누면 탄젠 테타 B가 N2를 N1. 그러니까
그러니까 브루스트 앵글 세타 B는 요거에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각도로 들어오면 굴절되는 빛은 적당히 섞여 있지만 나오는 빛은 적어도 입사면에 수직인 방향으로만의 평광이 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나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나요? 어렵지만 우리 사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 않았던 파동 방정식을 이렇게 경계해서 이런 거를 파동 방정식 경계 조건을 주고 풀면 물리학과에서는 혹은 전자공학과에서 혹은 전기공학과에서도 그런 거 연습 문제로 파동 방정식 풀어요. 전공 과정에 들어가면 그때 나오는 거 중에서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편광이 없는 각도를 구하는 게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말로만 하지만 다음과 같이. 그래서 아까 선글라스를 만드는데 편광 선글라스를 쓴다 그랬죠? 그럼 들어오는 빛 중에 적어도 반은 없애는데 대개 선글라스가 어디서 쓰죠? 햇빛이 강한 데서 쓰지. 햇빛이 어디서 강하지? 해변, 스키장 이런 데 가서 선글라스를 쓰죠. 눈이 부시니까. 근데 해변, 바다 물론 직접 들어오는 거는 편광판을 쓰면 반은 흡수되고 반사돼서 들어오는 빛은 태양과 선글라스를 낀 눈 사이에 이 반사각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항상 브루스터 앵글은 되진 않지만 요 앵글 근처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무래도 이쪽 방향으로 되는 게 정확히 여기서 이렇게 되지만 좀 각도가 바뀌면 요 방향으로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쪽 방향이 주로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반사돼서 나오는 게 편광 방향이 처음에 편광되지 않은 빛이 있더라도 나오는 빛은 이 수평면에 이쪽 방향으로 편광된 게 많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바다나 스키에서도 산 이런 거 보면 되게 수평면이 많죠. 그래서 폴라로이드 선글라스를 그냥 아무 방향으로 놔두면 하늘에서 오는 거 반. 그렇지만 편광판의 방향을 이렇게 세워서 편광판을 만들면 위에서 들어오는 거 반, 반사되는 거 중에서 이렇게 편광되는 거 거의 다 없어지죠. 그래서 편광판을 이렇게 세워줘서 만들면 편광판의 효과 더하기 브루스터의 법칙의 효과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빛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드디어 다 됐는데 이제 문제, 간단한 문제. 이건 뭐야? 밀도가로 단면적이 A, 높이가 H인 다음과 같은 아주 작은 금속 덩어리가 있는데 가만 놔두면 자연학하겠죠. 근데 여기다 레이저 빛을 쏴요. 레이저는 아주 작은 공간에 집속해서 빛을 아주 세게 보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올려? 이렇게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게 전부 다 밑에서 반사하는 면이라 그러면 이쪽 위로 힘을 가하죠. 그래서 요 금속 덩어리가 공중에 떠 있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레이저의 세기는 얼마나 되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그지 같은 문제죠. 왜냐하면 안정된 평형을 이루진 않아요. 한쪽이 조금만 커도 금방 뒤집어지거나 이러죠. 그래서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그냥 힘의 평형 문제를 생각해 보면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mg지 뭐. 그 다음에 위로 F 레디에이션. 이 두 개가 평형을 이루면 되는 거죠. mg는 이게 로라고 했으니까 로면 부피가 얼마야? 부피가 A
어떻게 되는 거야? H 로네 에다 G를 곱한 거네. F 레디에이션은 완전히 반사되는 경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C분의 EI 완전히 흡수되면 1이라 그랬죠. EI 곱하기 밑에 면적 이 두 개가 같으면 되죠. 그러니까 I는 A가 없으니까 H 로 G C의 세 개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세기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두 번째 문제 이거 너무 간단한데 간단하지만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요 문제들을 문제 하나 둘 세 개만 간단히 하고 아까 말한 대로 34장이 기하광학이에요. 렌즈나 거울 같은 걸 보는데 34장은 제끼고 파동광학 35장 파동광학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